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오후.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지만 이 집에서 시간은 참 더디게 흘러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들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살 장도영. 공무원으로 35해를 살아내고 이제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노인네. 그게 바로 나였다. 다이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의 집으로 전화를 걸면서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이상하지. 5년 전에 떠난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 형식적인 인사말 속에 숨겨진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아, 세영아. 아버지인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준호의 유년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분홍빛 볼을 하고 웃던 5살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다. 아버님, 이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저 많이 바쁜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얼음,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억지로 참는 듯한 한숨, 조금씩 높아지는 어조, 마지막 말에 담긴 날카로운 경고음. 오래된 짐을 정리하듯 형식적인 예의만 남은 그 목소리가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짜증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내가 이제 그들 삶에 불필요한 방해물이 되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창밖으로 시내버스가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비 내리는 유성구의 거리는 어둑어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 그냥 주말에 준호 시간 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을까 해서. 준호가 비빔국수 좋아했잖니.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손주 민우가 태어났을 때 사준 작은 곰 인형이 소파 한쪽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인형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먼지만 쌓여 있었다. 아버님, 그건 진짜 꼰대 음식이에요. 요즘은 다 퓨전이나 해외 음식 먹는데. 그리고 솔직히 주말엔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꼰대 음식.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녹슨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비빔국수. 준호가 어릴 때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그토록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내 손으로 고추장과 식초를 조금씩 맞춰가며 준호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줬던 그 음식이 이제는 꼰대 음식이라니. 꼰대. 세상은 언제부터 나 같은 노인들을 그런 단어로 정의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이 나라를 재건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꼰대였을까? 준호의 첫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한 달 동안 점심을 거른 날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야근을 자청하고 명절 특근 수당까지 모았던 그 시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며 단 한 번도 내 삶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때는 내 모든 선택과 희생이 당연했고 그랬기에 후회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은 꼰대라는 한 단어로 밀려나 버렸다. 다 지나간 세상이 된 걸까? 내가 준호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그저 꼰대의 행동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온 걸까?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꼰대 음식이라는 그 말은 단순히 비빔국수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건 내 존재 자체, 내 세대 전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향한 가볍게 내뱉은 무시였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하나의 유행어일지 모르지만 나 같은 노인에게는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았다. 지금은 그저 시대에 뒤처진 꼰대일 뿐이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에게 그저 오래되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느낌. 살면서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싱크대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 똑. 그 소리에 불현듯 함께 어묵탕을 끓여 먹던 겨울날이 떠올랐다. 준호는 어묵을 입에 넣고 아빠, 진짜 맛있다 라며 웃었었지. 그때 준호의 볼은 차가운 바깥 공기 때문에 발그레했었는데. 그럼 다음 주쯤은 어떠니? 혹시 시간 되면 아버지가 저녁이라도. 희망이라는 게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드는 듯했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유성온천 근처 벤치에 앉아 준호에게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이 떠올랐다. 가을이었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준호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던 그때.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딱딱했다. 온천 공원에서 함께 놀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전화 오면 저희 일하다가도 전화 받느라 곤란하잖아요. 진짜 저희도 숨 좀 쉬어야죠. 숨 좀 쉬어야 한다고.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창문 너머로 대전 엑스포 공원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다. 준호와 손잡고 처음으로 놀이기구를 탔던 그곳. 준호가 아빠, 나 무서워 라며 내 팔을 꼭 잡았던 그때.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준호가 숨 쉴 수 있도록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는데 폭풍 같은 인생을 혼자 견뎌내며 아들만큼은 바람 한 점 맞지 않게 키웠는데 얼굴이 뜨거워졌다. 마치 늦은 봄날 유성구 계룡산에서 준호와 함께 등산하다 얼굴이 화끈거렸던 그날처럼. 그때 준호는 아빠, 다음에는 내가 아빠 짐 들어줄게요 라며 웃었었는데 그 웃음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은 내 손이 떨렸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민우의 생일 선물로 사두었던 포장지만 벗겨진 로봇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민우의 생일 초대장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물만큼은 전해주고 싶었는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낙엽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붙어 있었다. 유성구 골목길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주변 아파트의 불빛만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머릿속을 더듬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과학관 앞 포장마차에서 준호와 둘이서 라면을 먹으며 울었던 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야근을 자청하고 명절 특근 수당까지 모았던 그 힘겨운 날들. 준호의 결혼식 날, 축의금 봉투에 몇 달간 모아둔 돈을 넣으며 기뻐했던 순간. 손주 민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 창가에 서서 울컥했던 그 벅참. 그런데 지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에게 숨 좀 쉬자는 말을 듣고 있었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앨범 속 사진들처럼 나의 존재도 그렇게 구석으로 밀려난 것 같았다. 손주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하고 작은 케이크를 들고
아파트 현관에서 돌아서야 했던 지난주의 기억이 가슴을 쓰라렸다. 계단을 내려오며 케이크 위에 초가 바람에 꺼지는 것을 바라봤던 그 순간,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때 준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들려왔다. 당신 왜 또 거길 갔대요? 며느리의 목소리. 그러게 말이에요. 저러니까. 노인네가 외로운 병 걸린 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외로운 병. 그 말이 비처럼 내 온몸을 적셨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외로운 병 걸린 노인네로 불리는구나. 처음으로 준호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어디로 갔을까? 비에 젖은 내 모습이 상가 유리창에 비쳤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파인 주름, 흰 머리카락. 이게 나였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놓인 좁은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준호가 눈에 들어왔다. 학창 시절 교복을 입은 모습. 그때는 서로가 전부였는데. 그래, 이젠 내가 필요 없구나.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보호자로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성구의 밤은 깊어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밤이 깊어지면 마음속 생각들이 마치 겨울 바람처럼 더 차갑게 느껴진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 소리를 들으며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유성구의 밤은 이렇게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들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연락 좀 줄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구멍이 뚫린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이불 위로 놓인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벽 2시. 읽지 않은 메시지 0건. 걸려온 전화도 단 한 통 없었다. 손가락으로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점점 희미해지는 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벌써 2달째 침묵.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은 늦은 시간에도 종종 전화를 걸어왔었는데,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저 야근이라 이제 전화 드려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소리에 담긴 아들의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액정이 깜빡이다 꺼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올라왔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이런 밤이면 아내가 더욱 그리웠다. 누군가와 나눌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또 저물어 간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자신이 이렇게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을까? 아니, 알려고는 할까? 눈을 감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움과 후회가, 서러움과 그 끝없는 부성애가 뒤엉켜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되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 대전의 아침은 영하 10도를 넘나들었고 길거리는 얼음판이었다. 꽁꽁 쌈에 입힌 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아침. 그 손의 따스함이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손이 닿은 자리마다 생명력이 넘치던
그 어린 날의 온기가 지금도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얼음 낀 도로 위를 허둥지둥 뛰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진 날, 준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내 무릎을 감싸주려 했다. 작은 두 손으로 어설프게 내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이 가득했다. 아버지, 아프지 마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병원도 사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안 아프게 내가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그 순수했던 마음은 세월 속에 어떻게 변해버린 걸까? 그때 입었던 회색 코트 주머니에서 피가 묻은 손수건을 꺼내던 순간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 동네 약국의 형광등 불빛, 그리고 준호가 내게 건넨 뜨거운 붕어빵까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이거 먹으면 아픈 거 없어진대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라며 자신의 간식을 건네던 그 순수한 마음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좁은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혼자 울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시는 동안 눈물은 된장국 속으로 떨어졌다. 자는 척하던 준호가 살며시 일어나 내 등 뒤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등을 토닥였던 그날. 아버지,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크면 아버지 힘들게 안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 약속을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걸까? 아이는 그저 아이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때의 준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제는 흐릿해진 사진 속 그 날의 준호.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내가 그 아이를 어른으로 키워내며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순수한 약속은 숨 좀 쉬자는 말로 변해버린 걸까? 창가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빗소리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군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 그 사진 옆에는 휴가 나온 준호와 함께 갔던 계룡산 등산 사진이 놓여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준호는 제대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날 입사 첫 월급으로 대저녁 맞은편 작은 국밥집에 나를 초대했던 날이 떠올랐다. 식당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 아래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준호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나 이번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다 아버지 덕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식당 소리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만 귀에 들어왔다.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감동을 삼켰다. 그래, 너는 잘 될 놈이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 지금도 그 자리에서 녹음이라도 해둘 걸 그랬다. 유성온천 근처 목욕탕에서 함께 때를 밀어주던 순간들. 봄날 유성 벚꽃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 아들의 졸업식 날 엑스포 공원에서 함께 걷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방 안의 공기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준호 명의로 넘겼다. 퇴직금, 상조회 금액, 보험, 그리고 이 집 한 채.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바라보았다. 잔액 항목에 적힌 숫자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준호 명의로 옮긴 금액들은 점점 늘어갔다. 직장 동료들은 그때 모두 말렸었다.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아들이 내 노후지. 이 집은 너희가 결혼하면 살아야지. 나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했다.
내 손을 꼭 잡으며 그가 말했다. 진짜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준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모두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했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아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신혼집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새 아파트. 그곳에서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손주 민우가 태어나고 집안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우가 태어난 날 병실에서 준호는 내게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되셨어요. 그때 내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 집 결혼하고 2년이 채 안 돼서 팔았다. 이사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짐을 정리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버님. 같이 살자고 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봄비처럼 차갑게 내 마음도 젖어들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우연히도 노인 고독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다 세상을 떠난 노인이 발견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말이 내 귓가에 울렸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준호 앞으로 해둔 재산 목록이 적힌 수첩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면.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밀어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새로 이사한 집은 더 넓고 깨끗했지만 내 마음 속 공간은 점점 좁아졌다. 처음엔 며느리가 나를 경계하는 줄 알았다. 새로운 가족과 거리 조절 중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괜히 싱크대 근처에 가도 물소리를 줄이고 화장실 가려다 며느리가 있는 부엌 앞이면 슬쩍 방향을 틀었다. 어느 날 민우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아이 할아버지 맞으시죠? 민우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스트레스 견디는 법 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있었다. 글 아래 댓글에는 세영아, 힘내. 너무 오래 같이 살지 마. 라는 친구의 위로가 달려 있었다. 내가 그토록 조심스레 배려하던 것들이 결국 그들에겐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나는 항상 음식을 조금만 덜어 먹었다. 내가 많이 먹으면 준호의 몫이 줄어들 것 같아서. 텔레비전 소리도 항상 작게 틀었다. 민우가 자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은 기침이 심해 밤새 쿨럭거렸는데 아픈 것을 들킬까봐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죽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기침 때문에 세영이 잠을 못 잤대요. 약 좀 드세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는 부엌 창문을 닦으며 문득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은 그냥 TV나 보세요. 괜히 그러시지 말고 뭘 도우신다고 자꾸 움직이세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엌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속에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나는 참 많이 울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건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라고 했던가. 식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어도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내 존재는 그저 불편한 가구 같았다.
그런 날이면 양로원 팸플릿을 꺼내 보곤 했다. 아직은 준호와 함께 살고 싶었다.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집 비워두실 수 있으세요? 세영이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방 안의 작은 선풍기 소리가 웅웅거렸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렸다. 어렸을 적 준호와 함께 벚꽃놀이 갔던 그 공원이 떠올랐다. 그때 준호는 내 어깨에 올라타 벚꽃을 따려고 했었지. 아빠, 저기 제일 예쁜 꽃 따줘요. 하고 외치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래, 그럼 나는 어디 가 있으면 되니?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냥 근처 찜질방 같은데. 아버지도 그런데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아들. 내가 평생 지켜주고 보살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다. 그날 나는 대전시청 근처에 있는 조그만 찜질방에서 잤다. 딱딱한 돌침대 위에서 등을 웅크리고 덜그럭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타인들의 숨소리가 섞인 밤. 고향 냄새가 나는 집이 아닌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찜질방에서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옆에는 또 다른 노인들이 누워 있었다. 대부분은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네도 자식들이 집 비우라 했나? 한 노인이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래. 내 친구는 3달 전에 그렇게 쫓겨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갔어. 그래도 자네는 갈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 말에 가슴이 더 시렸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마지막 모습인 걸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사라져가는. 대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별들은 수천 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빛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빛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존재가 이제는 집 안의 불편한 가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다. 그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밤중 옆자리에서 자던 노인이 기침을 하다가 숨을 못 쉬는 모습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벌어진 입이 선명하게 보였다. 찬물을 손수 떠다 주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아들, 딸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안 데려가줘. 혼자 가야지 뭐.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노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찜질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노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찜질방에서 돌아온 날 나는 내 책상 서랍 속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가죽 커버가 달아 모서리가 해진 다이어리였다. 그 안에는 내가 자식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는 동안 각 순간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마지막 페이지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가 아이를 키운 게 맞는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건가?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그 바람이 마치 내 마음속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옛 사진첩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준호의 결혼식 날, 그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 앞에서 사진 속 준호 옆에는 나 혼자 서 있었다.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준호를 챙기고 밤에는 피곤해도 준호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아이의 친구들 놀이에도 함께 어울렸다. 공무원 월급으로 빠듯한 살림에도 양손에 선물 한 알음 안고 집에 들어서려 했던 날들. 아빠, 오늘 반에서 어버이날 카드 만들었는데 준호가 어색하게 내민 카드에는 아빠에게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베란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의 서툰 손길로는 엄마의 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요리책 펼쳐놓고 밤새 반찬 만드는 법을 익히던 날들. 김치찌개가 싱거워도 미역국이 덜 끓어도 늘 최고로 맛있어요. 아빠라고 웃어주던 준호. 그 웃음이 내게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운동회 날이면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가 해주는 예쁜 김밥 대신 내 서툰 솜씨로 만든 모양 없는 김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나눠 먹던 준호의 모습. 학부모 회의에 유일한 아버지로 참석해 어색하게 앉아 있을 때면 우리 아빠는 엄마 역할도 다 하시거든요 라고 자랑스레 말하던 초등학생 준호. 준호의 첫 여자친구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에서 사춘기 아들과 대화하는 법을 검색하던 기억. 준호야, 혹시 여자친구 생겼니? 당황한 내 질문에 준호는 그저 쑥스럽게 웃기만 했지만 그날 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통화 소리를 들으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 첫사랑이래. 당신이 있었으면 더 잘 대해줬겠지. 눈을 감으면 지금도 생생하다. 밤중에 열이 오른 준호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간호사가 어머니는요? 라고 물었을 때 잠시 할 말을 잃었던 순간.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간호사의 지시대로 열 내리는 법을 배우던 내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처럼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 준호가 달려와 내게 안겼을 때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결혼식 날 신랑이 된 준호를 보며 나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봐. 우리가 해냈어.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했어. 이만큼 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마음과 노력이 이제는 꼰대라는 한마디에 묻혀버렸다. 이것이 부모의 운명인가? 창가에 빗방울이 더 거세게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평생 준호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해내려 애썼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잊혀진 걸까? 그날 밤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멈춰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대전의 밤 공기는 이제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며칠이 지났다. 우연히 지역 신문을 보다 작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읽던 신문의 구석진 자리에 자리한 그 공고는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노인돌봄복지센터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다. 아침 식사로 먹다만 식빵 한 조각이 접시 위에 남아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아들에게는 쓸모없는 꼰대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들고 공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문 위에 떨어지는 볕이 내 주름진 손을 환하게 비추었다. 하루 쉼터 복지센터입니다. 저 자원봉사 모집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도영입니다. 76살이고, 전에는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목소리 저편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공무원이셨군요. 정말 환영합니다. 금요일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여정. 그 주 금요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하루 쉼터 복지센터를 찾았다. 작은 간판, 오래된 슬리퍼 냄새, 조금은 어수선한 공간. 하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이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해 보였다. 센터장 김미영 씨는 60을 간 넘긴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력서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어르신, 자원봉사 처음이세요? 예.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김 센터장은 따뜻한 미소로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것도, 말벗도, 손자 같은 친구들한테요. 그리고 공무원 경험은 우리 센터 서류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것은 마치 오래된 책장 속에서 찾아낸 소중한 보물 같았다. 우선은 김봉남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기초수급 대상자로 혼자 지내시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그날부터 나는 김봉남 할아버지를 도맡아 돌보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87세 김 할아버지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몸은 더 약해 보였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의 얇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봉남 어르신. 저는 장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 도영 씨. 내 아들. 아니지. 가슴이 저렸다. 그의 헛갈리는 눈빛이 내 모습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아들은 아니지만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처음 몇 주간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김 할아버지의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으며 때로는 그가 화를 내고 혼란스러워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어느 날 센터 직원이 놀라운 말을 전했다. 장도영 어르신, 신기해요. 김봉남 할아버지가 요즘 훨씬 안정되셨어요. 전에는 매일 불안해하셨는데 장 어르신 오시는 날은 아침부터 기다리신대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다. 김 할아버지 생일이었다.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방문했더니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장도영 씨가 오셔서 참 반갑네요. 내 생일인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에 나는 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우리 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후로 내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나가 아이들 그림책도 읽어주고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무도 심고 홀몸 노인들 밥 챙기는 날이면 앞치마 두르고 국도 퍼주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공무원 시절에는 서류와 법규 속에서 살았던 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직접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눈을 보며 손을 잡는 일이 많았다.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특히 내 공무원 경험은 센터의 행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 선생님, 이 지원금 신청서 좀 봐주실래요?
저희가 계속 반려를 당해서 이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서류 많이 봤거든요. 내가 수정해준 서류들은 모두 통과되었고 센터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성취감이 가슴을 채웠다. 센터에는 나 말고도 다른 노인 봉사자들이 있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칠순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빵을 굽고 이상철 할아버지는 목공 수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봉사 후 자주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장 선생처럼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 이제 와서 또 봉사하시니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오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준호의 집에서는 내 존재가 불편한 가구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 장도영 어르신이 오시는 날엔 센터 분위기가 다르죠. 김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다. 말씀도 차분하게 잘 해주시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려가 느껴져요. 젊은 봉사자 수진이는 덧붙였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하고 자꾸 물어요. 특히 그림책 읽어주실 때 그 목소리가 정말 좋대요. 처음엔 그저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도영 선생님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센터 아이들과의 관계도 특별했다. 내가 공무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그 대가로 아이들은 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자, 저랑 같이 셀카 한번 찍어봐요. 셀카, 그게 뭐니? 이렇게요. 이렇게, 와, 할아버지 웃는 모습이 진짜 멋져요. 봄이 무르익어 갈 때였다. 센터에서 세대 공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나는 그동안 김봉남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손공예품을 전시했고, 아이들은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하던 날, 8살 미자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우리 졸업식 꼭 와주세요. 응, 약속이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의 인생에 나는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준호에게는 필요 없게 된 존재지만 이 아이에게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찍은 작은 영상 하나가 SNS에 올라갔다. 센터의 젊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었다. 봉사하는 어르신의 미소, 진짜 따뜻해요 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은 나와 김봉남 할아버지가 함께 국수를 먹는 장면, 내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웃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김봉남 어르신에게 국을 떠주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조회수 10,000건을 넘었고 지역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은 76세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기적처럼 그 영상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영에게도 닿았다. 준호의 동료가 점심시간에 우연히 그 영상을 보다가 준호에게 물었다고 한다. 야, 이분 혹시 내 아버지 아니야? 성함이 장도영이래. 영상 속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김봉남 어르신에게 국을 떠주는 내 모습을 본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아, 이게 우리 아버지야? 세영이 입을 틀어 막았고 준호는 말을 잃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내가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간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상을 본 며느리 세영이 결국 물었다고 한다. 당신 아버지, 이런 일 하고 계셨어. 난 그냥 친구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준호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며칠 뒤 센터 앞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돌아보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질문이라기보다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후회 같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는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너한텐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긴 날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센터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도영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이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김 센터장이 나와서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장 선생님 아드신가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며 준호에게 말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들어와 보렴. 오늘 내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설렁탕을 끓일 거야. 봄바람이 불어오는 센터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내가 돌보는 화단이었다.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구나.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준호를 다시 만난 날 이후 나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내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김봉남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준호는 센터에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뭐랄까, 그의 눈빛에서 부끄러움과 혼란이 느껴졌다. 아마도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한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센터 사무실에서 김 센터장이 나를 불렀다. 장 선생님, 잠시 시간 되세요? 놀라실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담겨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지역 방송에서 장 선생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세대 공감 프로젝트라는 특집 프로그램인데 장 선생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나 봐요. 방송이요.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장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이야기꾼이세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망설였지만 김 센터장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방송국 측에서는 센터에서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내가 공무원 시절 이야기,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마지막 질문은 뜻밖이었다. 장 선생님,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목이 메었다. 준호와의 갈등, 찜질방에서 보낸 밤,
그리고 꼰대 음식이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는 것. 그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촬영은 마무리되었고,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커피숍에 들러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장도영 선생님 맞으신가요? 대전시청 세대통합 권익보호과 윤서진입니다. 세대통합 권익보호과.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만. 선생님, 저희가 최근 노인 부양의무자 재산 불법 이전 건으로 특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장준호 씨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렸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내 탓은 아닐까? 불안과 걱정으로 뒤척이다 새벽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시청 세대통합 권익보호과를 찾았다. 윤서진 주무관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장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 재산 보호를 위한 특별조사 2년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명의로 있던 유성구 주택이 2년 전 아드님 명의로 이전된 후 6개월 만에 매각된 건이 특이점으로 발견됐습니다. 내 귀에 윤 주무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준호가 집을 판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후의 상황은 몰랐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선생님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이 아드님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된 후 대부분 며느님 세영 씨의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에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윤 주무관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장 선생님,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노인분들이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본인의 노후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요. 현재 법적으로는 노인 재산보호법에 따라 이런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요? 네. 무단 재산 처분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거주할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집을 판매한 것은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다. 내 아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그건 원치 않는 일이었다. 저는 아들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윤 주무관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입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청사를 나서는데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윤 주무관의 말대로 이 사안은 이미 노인 재산 착취 근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언론에 공개된 상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장도영 선생님 아드님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거주지까지 잃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효도 가장한 재산 강탈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모자를 눌러쓰고 묵묵히 걸었다. 텔레비전 카메라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준호와 세영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늦게 기자들의 전화를 모두 끄고 쉼터센터 옆 작은 방에 누워 있을 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문을 열자 준호와 세영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영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준호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들어오렴. 작은 방에 세 사람이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늦은 밤의 고요함 속에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세영도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며느리였어요. 아버님의 재산으로 제가 사치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이어서 준호가 덧붙였다. 오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재산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회사에서도 알게 됐어요. 사실 회사에서는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영은 흐느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희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모두 알게 됐어요. SNS에는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아버님.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세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큰 느낌으로 떨렸다. 이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일어나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준호야, 세영아. 사실 나는 너희가 내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몰랐단다. 알았다면 아마 더 일찍 너희에게 말했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으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법적인 처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왜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려고, 사치를 즐기려고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찜질방에 보내드리고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세영도 흐느끼며 말했다. 친구들이 다들 절 손가락질해요. 노인 학대범이라고. SNS에 올렸던 제 사진들, 명품 가방이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지금은 악플 천지가 됐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께 받은 것으로 사치를 부리고, 그런데도 아버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윤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와 세영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법적 처벌은. 윤 주무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장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라 완전히 취하하긴 어려워요. 다만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복구한다면 최소한의 처분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이 왔다. 준호와 세영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두 사람은 결심한 듯 했다. 아버지,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처럼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와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 옆에 조용히 자리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최근 노인 재산 착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장준호 씨와 그의 아내 세영 씨가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장도영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긴 후 아버지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제 편의와 욕심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세영도 고개를 들었다. 저는 시아버님께서 주신 것들로 사치를 즐기면서도 정작 시아버님은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즘 말로 꼰대라고 부르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두 분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제 욕심과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희생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세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는 SNS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었고, 그런 제 허영심이 시아버님을 상처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내게 물었다. 장 선생님, 아드님 부부의 이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요. 준호와 세영이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에 아버지로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잘못 키운 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 세 사람의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준호와 세영의 솔직한 고백과 사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준호는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내게 되돌려 주었고 새 직장을 찾아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다. 세영은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내게 물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 실수를 할 때마다 나는 너를 용서했잖니.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갔다. 아픔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진 관계, 상처가 있었기에 더 깊어진 이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겪는 소외와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결코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존중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세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반대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연락을 부담스러워했던 자녀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했던 여러분만의 방법,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